저녁 식탁에 촛불이 시어머니가 입은 밍크 코트를 은빛으로 감쌀 때 나는 여전히 그 부드러운 모피 촉감의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매번 가족 모임에서 이 코트를 입고 나타나며 서울에서 가장 귀한 밍크라고 말을 되풀이했고 나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 저녁 삼촌의 아이가 식탁 밑에서 달려다니다 나의 의자를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앞으로 쏠렸다. 붉은 액체가 얼음처럼 차가운 코트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며 부드러운 모피 섬유 사이에 검게 번져가는 모습이 눈에 확 띈다. 아! 시어머니의 비명이 식탁 위를 휘날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등에서 갑자기 강렬한 충격이 달려들었다. 허리뼈가 부러지는 듯한 찢어지는 통증이 천장까지 치솟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내려앉았다. 이씨야, 어떻게 한 거냐? 남편 김민준의 함성이 귀를 찢었다. 그의 손에는 주먹을 쥐고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아파 말을 못하고 웅크린 채로 미안해, 실수였어라고 입을 벌리지만 그의 또 다른 주먹이 내 허리에 박혔다. 이번엔 더욱 강한 통증이었어. 뼈가 부서지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고 몸이 쓴음으로 젖었다. 식탁 주위의 친척들은 속삭이기를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코트를 안심하고 이렇게 값진 걸 어떻게 해? 너 때문에 망쳤어라고 소리치며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코트를 아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민주는 계속해서 나를 구타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네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없냐라고 외쳤다. 나는 통증 때문에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내리친 그의 발을 받고 나는 앞으로 쓰러져 기절했다. 잠시 후 의식이 살짝 돌아왔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혀 있고 허리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의사가 옆에서 허리뼈 8곳이 골절됐고 안정시키려면 오래 쉬어야 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하지만 나의 머리는 통증보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의 밍크 코트는 아마도 값이 많이 나갔을 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준이 나를 때렸다는 것과 우리의 혼수에 들어있는 820억 원이었다. 그 돈은 나의 부모님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고 결혼할 때 민준이 공동재산으로 합시다고 말해 합병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찾아 변호사에게 카톡을 보냈다. 급박. 혼수 820억 즉시 동결시켜. 그리고 이혼 준비해줘. 보내고 나서 나는 또 다른 연락처를 찾았다. 4명의 큰 형들. 형들은 각각 대기업 CEO, 변호사, 검사, 의료계 권위자로서 나를 언제나 지켜줬다. 언니가 아파. 와줘. 단 3글자로 문자를 보냈다.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나를 이용하고 이제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들이 오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믿었다. 통증이 계속해서 몸을 휘감지만 나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켜졌다. 병원방의 소독수 냄새가 코를 찌르고 허리의 통증은 한숨도 못 자게 만들었다. 팔에 꽂힌 수액관이 촉촉하게 느껴지고 몸통을 감싼 고정되는 움직임 하나하나를 제한하는데 나는 그 불편함보다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는 눈만 단단했다. 변호사 이재훈 씨의 연락처를 찾아내자. 손가락이 통증 때문에 살짝 떨렸지만 누르는 거는 아무 망설임이 없었다. 이 씨. 급해.
내 목소리는 갈라지듯이 쉰 목소리였지만 가금은 뚜렷했다. 김민준과의 혼수 계좌에 들어있는 820억 원. 지금 당장 동결시켜. 모든 출금과 이체를 막아. 전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씨는 나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변호사로 나의 부모님 시절부터 재산 관리를 맡아줬다. 성 씨. 혼수 동결은 절차가 필요하고 김민준 씨 쪽에 통지해야 할 수도 있어. 통지 따위 할 시간이 없어. 나는 통증이 치솟는 걸 참으며 외쳤다. 그가 나를 때려 허리뼈 8곳을 골절시켰어. 이제는 이혼할 거고 그 돈은 내 부모님의 유산이니까 내 거다. 법적인 절차는 뒤로 미뤄. 지금 당장 막아줘. 책임은 내가 져. 이 씨의 호흡소리가 들렸다. 알겠다. 30분 안에 모든 계좌를 봉쇄할게. 추가로 필요한 건 뭐야? 이혼 소송 준비해. 그리고 김민준이 지금까지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거래 내역을 파악해줘. 아마도 시어머니와 함께 뭔가를 꾸민 걸지도 몰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할 때 민준이 우리가 함께 관리하자고 말하며 혼수를 합병했을 때 나는 그의 눈빛에 속았다. 그때는 사랑이 앞서 모든 걸 믿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속임수였다는 걸 깨달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휴대폰이 여러 번 진동했다. 4명의 형들로부터 문자가 왔었다. 언니, 어디야? 누가 널 아파하게 만들었어? 맏형. 대기업 CEO인 성민준. 병원 주소 좀 줘. 내가 지금 차 타고 갈게. 둘째 형. 최고의 범죄 변호사인 성우진. 상처 심해. 의료진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병원을 배치할게. 셋째 형. 대형 병원 원장인 성동현. 누가 그랬어? 이름만 말해. 내가 직접 찾아가 처리할게. 넷째 형. 검찰청 차장검사인 성민혁. 각각의 문자에서 형들의 긴장과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병원 주소를 보냈다. 괜찮아. 형들. 그냥 와줘. 지금 내가 필요해. 잠시 후. 이 씨로부터 확인 문자가 왔다. 성씨. 820억 원 계좌 모두 동결 완료. 김민준 씨가 출금하려 했지만 거절됐고 그가 전화를 걸고 있어? 받을 건지? 안 받아. 나는 즉시 답변했다. 이제 그와는 아무 말 할 필요도 없어. 모든 건 법적으로 처리할 거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쳐다봤다. 소독제 냄새가 여전히 강했지만 마음속은 어느새 차분해졌다. 820억 원을 안전하게 지켰고 형들도 곧 올 거다. 과거에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살았고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억눌렀지만 이제는 그만이다. 문이 살짝 열렸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성민주 씨, 김민준 씨가 찾아왔어요.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못 본 척해. 나는 지금 그를 보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간호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거친 외침 소리가 바깥에서 들렸다. 성민주, 너 EXX야. 왜 계좌를 동결시켰어? 나한테 나와. 나는 입술을 미소 짓고 허리를 감쌌다.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통증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 시어머니,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다. 그리고 형들이 오면 그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민준의 욕설이 방 밖에서 끊이질 않을 때 병원 복도에서 격렬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 거칠고 빠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 문이 쾅 소리 나며 강하게 열렸고
첫째로 들어온 맏형 성민준이 방 안을 한눈에 훑었다. 맏형은 검은색 정장을 꼭 맞게 입고 눈썹을 찌푸린 채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노가 가득했다. 언니. 그가 나의 침대 앞에 다가가 웅크리다 했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허리. 정말 아파? 나는 끄덕이는 것뿐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다시 주룩주룩 떨어지고 맏형의 어깨를 잡고 웅크렸다. 그때 둘째 형 성우진이 들어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민준이 방 밖에 있네. 그는 맏형에게 말하며 서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8곳 골절. 고정기 착용해야 3개월 이상. 심각하잖아. 셋째 형 성동현은 병원 가운을 입고 들어왔다. 그는 대형 병원 원장이라 병원 측에서 즉시 통지를 받았나 봤다. 언니. 허리 고정대 좀 보여줘. 그의 손은 매우 부드러웠다. 고정대를 살펴보고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환자는 내가 직접 관리할게. 현재 치료 계획을 모두 보내줘. 그리고 VIP 병실로 옮겨. 마지막으로 넷째 형 성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검찰복을 입은 채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누가 언니를 때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방 안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았다. 김민준. 그 새끼가 밖에 있지? 맏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좌 동결 때문에 헛소리하다가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어. 좋아. 넷째 형은 문을 다시 열고 나갔다. 방 밖에서 민준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터졌다. 야, 너 누구야? 대가리에 뭐 해? 나는 성민주 오빠. 너가 내 언니를 때렸다고? 넷째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민준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둘째 형이 웃음소리를 냈다. 민혁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언니. 이건 혼수 동결 확인서고 이건 이혼 청구서 초안이야. 서명해줘. 나중에 세부 내용은 나와 상의할게. 셋째 형은 의사와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다. 특별 병실 준비됐어. 이제 이동할까? 여기 방은 너무 좁고 시끄러워. 그는 나의 침대를 조절했고 허리에 물이 안 가게 천천히 움직여. 나랑 의료진이 도와줄게. 맏형은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았다. 언니. 걱정 마. 형들이 다 왔어.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너를 지켜줄게.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다. 그 820억 원도 안전하게 지켰고 앞으로는 너희 재산을 형들이 관리해줄게.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속이거나 다치게 할 수 없어. 나는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이제야 겨우 안도감을 느꼈고 통증도 조금 덜했다. 4명의 형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방패였다. 형들. 나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째 형이 서명을 받고 서류를 접었다. 우리 연니한테 뭐 고마워? 이제 이동하자. 특별 병실에서 편안히 쉬고 나중에 시어머니를 불러오자. 그녀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맏형이 의료진에게 손짓했다.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환자가 아파. 의료진들이 침대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나는 형들과 함께 특별 병실로 이동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길에 민준이 바닥에 누워 얼굴이 멍든 채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봤다. 그는 나를 보고 성민주, 너 이 개새끼야. 복수할게. 라고 외쳤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형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VIP 병실 문이 열렸고 밝고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나는 침대에 누웠고 형들의 얼굴을 봤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결심이 가득했다. VIP 병실의 햇살이 부드럽게 베드에 내리쬐지만 나는 한결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형들과 함께 시집을 찾아가는 건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그동안 시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다. 오직 김민준이 병원에 붙잡히고 신문을 받는 중이라는 소식만 둘째 형으로부터 들었다. 준비됐어. 맏형이 검은색 차량의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나는 허리 고정대를 끼고 천천히 차에 탔고 셋째 형이 옆에서 팔을 받쳐줬다. 허리에 물이 안 가게 천천히. 시어머니한테 말다툼할 거 아니야. 그냥 진실만 말해. 차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세 층 빌라로. 결혼 후 나도 몇 번 왔지만 매번 들어갈 때마다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문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새까만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이전의 밍크 코트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에는 값진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어째서 이러고 왔어? 시어머니의 눈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형들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얼굴에는 기가 막힌 표정이었다. 민준이 지금 경찰서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 혹시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안 알아? 나는 허리를 감싼 채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살짝 터졌고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준이 나를 때려 허리뼈 8곳을 골절시켰어. 시어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시어머니가 코를 낮췄다. 네가 먼저 내 밍크 코트를 망쳤잖아. 그 값어치를 어떻게 갚아? 서울에서 가장 귀한 밍크라고.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다. 그녀는 나의 허리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코트를 아끼는 마음만 드러냈다. 그래서 민준이 화를 냈잖아. 네가 잘못한 거다. 잘못. 넷째 형이 앞서 나섰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낮았다. 시어머니, 폭력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아. 아내를 때려 골절시키는 건 범죄야. 그리고 코트는 실수였다는 걸 알고 있잖아. 실수. 그래도 값진 물건을 망친 거는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자리에 앉았다. 그럼 코트 값 5천만 원을 갚고 민준이랑 화해하자. 그래야 민준이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어? 맏형이 웃음소리를 냈다. 그의 웃음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시어머니, 5천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언니가 받은 상처는 그보다 훨씬 크다. 이혼은 확정됐고 민준이는 폭력 혐의로 기소될 거다. 추가로 우리 언니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던 부분도 추적할 거다. 재산.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 돈은 민준이랑 공동 재산이잖아. 내가 왜 불법이야? 아니야. 둘째 형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820억 원은 성민주 언니의 부모님 유산이었고 결혼 전 개인 재산이다. 혼수를 합병했다고 해서 공동 재산이 되는 건 아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이 돈을 빼돌려 사용한 부분은 모두 되돌려받을 거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고 분노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짓말. 민준이 말하길 그 돈은 함께 관리한다고 했어. 너희들이 뭔가 꾸미려는 거지? 성민주, 너도 이렇게 모른 척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나는 너희를 믿었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민준이 나를 때렸고
시어머니는 나의 아픔보다 코트만 생각했다. 이혼하고 내 돈을 되돌려받을 거다. 그리고 민준이 해준 일에 대한 대가도 받을 거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넷째 형이 그녀를 막았다. 시어머니, 손 대지 마.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그는 나에게 손짓했다. 언니, 가자.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 나는 형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차량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성민주, 너 EXX야. 절대 용서 안 해. 라고 외치지만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차가 움직이면서 시어머니의 집이 멀어지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 왔고 형들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었다. VIP 병실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드리워졌을 때 방문이 갑자기 세게 열렸다. 김민준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멍이 3개나 떠 있고 눈 밑엔 검은 자국이 깔렸으며 옷은 구겨졌다. 경찰서에서 풀려나나 봤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탓인지 살색이 창백하고 호흡도 격렬했다. 성민주. 그가 나의 침대 앞에 다가가며 소리쳤다. 목소리는 갈라지듯 쉰 목소리였지만 분노는 여전히 넘쳤다. 너 EXX야. 왜 계좌를 동결시키고 경찰에 내보냈어? 나한테 뭐 미안한 거 있어?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욕설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다. 민준, 너는 나를 때려 허리뼈 8곳을 골절시켰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금은 뚜렷했다. 그런 거 잊었어? 아니면 그냥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건 네 잘못이잖아. 민준이 침대 끝을 세게 친다. 내 어머니의 밍크 코트를 망친 거 5천만 원짜리 거야. 너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고 내 어머니를 울렸어. 내가 안 화나야 되겠어? 실수였다는 걸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나는 눈을 뜨고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오직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만 보였다. 코트는 세탁하거나 수리할 수 있지만 내 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3개월 동안 고정대를 끼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후유증이 남을지도 몰라. 그런데 넌 오직 코트만 생각해? 그럼 뭐 해? 너도 나한테 잘해줬어? 민준이 웅크렸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지만 여전히 거칠었다. 결혼 후 넌 뭘 해줬어?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내 형들 때문에 항상 억눌렸어. 이제는 너의 돈을 좀 써도 되지 않아? 내 어머니도 그래서 코트를 사줬는데 넌 그걸 망쳤어. 내 돈. 나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의 말이 너무나 우스울 뿐이었다. 820억 원은 내 부모님의 유산이었어. 결혼할 때 너가 함께 관리하자고 말했지만 넌 그 돈으로 내 친구들과 노는 데 썼고 시어머니는 값진 물건을 사 먹었어. 나는 한 푼도 자신의 돈을 마음껏 쓰지 못했어. 둘째 형이 뒤에서 걸어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잡고 살짝 뒤로 당겼다. 김민준, 너의 말은 다 거짓이야. 우리는 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파악했어. 언니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한 증거도 모두 모았고 이제는 법원에 제출할 거다. 거짓말. 민준이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이 커졌고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 돈은 공동 재산이잖아. 너희들이 꾸미는 거지. 공동 재산. 아니야. 둘째 형이 서류를 꺼냈다. 결혼 전 개인 재산은 혼인관계가 성립되어도 개인 재산으로 유지돼. 너와 시어머니가 이 돈을 사용한 건 모두 불법이야.
이제는 되돌려받을 거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민준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넷째 형이 그를 막았다. 하지 마. 너가 언니에게 한 번 더 손대면 넌 영원히 감옥에 갈 거다. 넷째 형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민준이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간호사가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왔다. 성민주 씨, 김옥순 씨,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평온해 보이는데 들어오게 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들은 모두 뒤에 서서 경계했고 넷째 형은 손을 허리에 얹고 긴장한 자세를 취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의 모습에 살짝 놀랐다. 이전의 분노에 찬 표정은 사라지고 눈에선 슬픔을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손에 사과와 꽃다발을 들고 왔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겸손해 보였다. 민주아. 그녀가 나의 침대 앞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는 내가 심술을 썼어. 정말 미안해. 너가 아파하는데 코트만 생각하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눈동자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걸 느꼈다. 민준이도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사과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 아이는 성격이 급해. 화가 나면 생각 없이 행동해. 이제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혼났어. 너랑 화해하자. 민주아. 화해. 둘째 형이 앞서 나섰다. 시어머니. 화해란 단순히 말로만 하면 되는 거니? 언니가 받은 상처와 불법으로 사용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건 내가 책임질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너에게 잘못했으니 손해배상을 할게. 코트값도 내가 스스로 처리할게.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이혼은 하지 말고 우리 가족으로서 다시 살아가자. 너의 형들도 힘들잖아. 그녀의 말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봤고 그녀가 피해가려는 순간을 포착했다. 시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때? 시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피했다. 민주아, 너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민준이도 이제 회개했다고. 너의 재산은 앞으로 함께 관리하되 너가 주도권을 가지게 할게. 그래서 오늘 이혼 청구서를 철회해주자. 그리고 계좌 동결도 풀어줘. 여기까지 와서야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 이혼을 피하고 동결된 820억 원을 다시 사용하려는 거였다. 시어머니, 혼수 동결은 법적으로 처리 중이야. 둘째 형이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혼은 언니의 결정이었고 바뀌지 않아. 하지만 너가 말한 손해배상과 재산 반환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협의할 여지는 열어둘게.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빛났다. 그럼 좋아. 내가 이렇게 제안할게. 민준이가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주고 지금까지 사용한 너의 재산은 다음 달까지 모두 되돌려줄게. 그 대신 너는 이혼 청구를 철회하고 계좌를 풀어줘. 그리고 너의 재산 중 일부를 민준이의 회사에 투자해줘. 그래야 회사가 안정되고 우리 가족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투자. 맏형이 웃음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다. 언니가 받은 상처는 1억 원으로 갚아지나? 그리고 재산 투자는 무슨 소리야? 나는 갑자기 이해했다. 시어머니의 화해 제안은 단순한 속임수였다. 그녀는 이혼을 피하고 계좌를 풀어달라고 속이면서 동시에 나의 남은 재산까지 빼앗고 싶었던 것이다. 민준의 회사는 요즘 경영위기가 와 있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급해졌던 거였다. 시어머니, 너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혼은 필수고 재산은 법적으로 되돌려받을 거다. 투자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 너랑 민준이가 꾸민 음모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슬픔을 감추는 표정은 사라지고 이전의 분노가 다시 얼굴에 떴다. 성민주, 너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데도 모르냐? 그녀는 꽃다발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럼 너도 후회할 거야. 민준이의 회사가 망하면 너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건 걱정 마. 넷째 형이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우리가 언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와 민준이가 한 불법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거다. 시어머니가 방을 떠나면서 너희들 기다려봐. 라는 소리를 남겼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화해 제안은 단순한 속임수였고 그 뒤에는 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언니, 걱정 마. 둘째 형이 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형들이 모든 걸 처리할게. 시어머니와 민준이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시어머니와 민준이 앞으로 할 짓에 대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그들의 음모를 모두 파헤치고 정의를 구해야 할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방을 세게 닫고 떠난 뒤 맏형이 즉시 핸드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터치하며 표정은 한결같이 차갑다. 민준이 회사 주요 협력사는 우리 그룹과도 연결되어 있잖아.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오늘 내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시켜. 그리고 그들의 대출 은행에도 연락해. 신용도 평가를 낮춰. 그럼 회사가 금방 붕괴될 거다. 둘째 형이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나도 동시에 행동할게. 민준이와 시어머니가 언니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흐름을 따라가면 그들의 은행 계좌와 비공식 자산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번엔 그들이 도망갈 틈도 주지 않을 거다. 셋째 형은 병원 원장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시어머니는 매달 피부관리와 건강검진을 위해 우리 병원 관계사를 이용하잖아. 그는 의료팀에 전화를 걸었다. 이름 김옥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대형 병원에도 통지해. 그녀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는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에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근을 제한할게. 넷째 형은 검찰청에 직접 통화했다. 김민준 폭력 혐의 외에도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해줘.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이었다. 증거는 이미 일부 확보했고 추가로 필요한 건 추적하도록. 이번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줘. 형들의 행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졌다. 아침에 맏형이 통화한 협력사 중 하나가 민준의 회사에 즉시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고 오후에는 두 곳 더 협력 관계를 끊었다. 민준이 급히 맏형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냥 무시했다. 오후 3시쯤 둘째 형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언니, 시어머니의 비공식 계좌 3개를 찾았어. 거기에 언니의 재산 중 12억 원이 들어있고 또 다른 자산으로는 강원도의 별장과 해외은행 계좌도 있었어. 이제 이 모든 걸 압류할 수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교계에서도 효과가 나타났어. 셋째 형이 웃음을 냈다. 오늘 저녁 예정된 명품 브랜드 행사에서 그녀를 제외시켰고 그녀가 가장 의존하는 친구들이 건강 문제로 만나지 않겠다고 연락했다. 이제 그녀는 사교계에서 고립될 거다. 저녁 때 민준이 갑자기 병원에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의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찬 표정이었다. 성민주, 너의 형들 뭐하냐? 그는 침대 앞에서 떨렸다.
회사 협력이 모두 끊겼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해. 시어머니도 병원 예약이 취소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너무 심하다. 심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에 통증이 살짝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통증이 나의 힘이 됐다. 너가 나를 때려 뼈를 부쉈을 때, 시어머니가 나의 아픔보다 코트만 생각했을 때는 왜 심하다고 안 했어? 이제야 겪는 건 너희가 자초한 거다. 그래도 너희가 너무 과하다. 민준이 소리쳤다. 회사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 시어머니도 아파할 거야. 그건 너희들의 문제지. 넷째 형이 그를 끌어당겼다. 이제 이곳에서 떠나. 언니를 방해하지 마. 그리고 내일 검찰청에 와서 진술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어. 민준이 울부짖으며 방을 나갔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통화가 왔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둘째 형이 대신 받았고 몇 마디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부으며 통화를 끊었다. 밤이 되니 병원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의 차가 주차장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몇 시간 뒤에 허둥지둥 떠났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형들의 보복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너희가 한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이제 민준의 회사는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시어머니는 사교계에서 고립되었으며 그들의 자산도 점차 압류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이 숨겨놓은 더 큰 음모를 파헤쳐야 했고 그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진짜 끝이 될 거라고 믿었다. 형들의 보복이 한참 이어진 뒤 특별병실은 드물게 평온해졌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리쬐고 방 안에 담긴 프리지아 향기가 차분함을 선사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걸 넘어 더 큰 음모를 꾸민 것 같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다가왔기 때문이다. 언니, 이거 봐. 새벽녘. 둘째 형이 서류 가방을 메고 급히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잠결의 피로가 깃들었지만 빛나는 기대감이 더 강했다. 민준이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서와 우리 언니의 부모님 유산을 처리한 법적 문서를 찾았어. 이거 보면 모든 게 다 뒤집힐 거다. 나는 허리를 감싼 채 천천히 기대 눕고 둘째 형이 내려놓은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문서는 결혼 전에 민준이 제안했던 혼수 합병 계약서였다. 예전엔 긴 문구 때문에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지만 이제 자세히 보니 가려진 조항이 있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혼합된 재산은 양측 동의 없이도 한쪽이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미세한 글씨로 숨어 있었고 그 뒤에는 나의 서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그들이 미리 계획했단 걸 증명해. 둘째 형이 지적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언니의 부모님 유산을 관리했던 기업의 주식 양도서야. 작년 3월 주식 30%가 민준이 이름으로 옮겨졌는데 언니의 서명이 위조됐어. 위조된 서명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작년 3월은 나가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 갔던 기간이었다. 그때 민준이 시어머니와 함께 주식을 빼돌렸다는 뜻이었다. 또한 이거. 셋째 형이 함께 들어왔고 태블릿을 내밀었다. 우리 병원 관계사에서 일했던 노인 간병인 할머니를 찾았어. 그녀가 5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언니의 건강 상태와 재산 관리 방식을 매일 보고했다고 말해. 심지어 언니가 먹는 약에도 가끔씩 성분을 바꿔 넣었다는 걸 시인했어. 약.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최근 2년간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가 안정제라고 준 약을 매일 먹었었다. 그 약을 먹은 뒤로는 항상 기운이 없고 판단력도 둔해지는 것 같았지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할머니가 제출한 약 샘플을 분석했어. 셋째 형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일반적인 안정제가 아니라 장기 복용하면 중추신경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시어머니는 언니가 판단력을 잃게 되면 재산을 온전히 빼앗으려 했던 거다. 맏형이 침대 끝에 앉았다. 그의 손은 꽉 쥐어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제야 알겠다. 결혼부터가 전부 속임수였어. 시어머니는 언니의 부모님 유산을 알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걸 타고 올라가기 위해 결혼했다는 거지. 넷째 형이 검찰청에서 받은 보고서를 내밀었다. 민준이 대학 시절부터 빚이 많았고 시어머니도 가족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언니를 돈 나무로 생각했고 장기적으로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 코트 사건은 단순한 계기였을 뿐. 설령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른 이유로 폭력이나 속임수를 썼을 거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쏟아부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의 진짜 의미. 민준이 매번 재산을 함께 관리하자고 말할 때의 눈빛.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시어머니의 관심이었던 문자. 그 모든 게 이제는 차가운 음모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통증보다 더 큰 충격과 분노가 몸을 휘감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코트를 더럽힌 건 실수였지만 그걸 이용해서 나를 때리고 마침내는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던 거다. 그래. 둘째 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다행히 언니가 계좌를 빨리 동결시키고 우리를 불렀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언니의 재산도 건강도 모두 빼앗겼을 거다. 밖으로 햇살이 더욱 강해졌다. 방 안의 프리지아 향기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거짓된 관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프거나 약해지지 않았다. 숨겨진 음모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명확해졌다. 형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단순히 이혼하거나 재산을 되돌려받는 걸 넘어 그들이 한 모든 걸 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해. 위조, 불법 양도, 약물 투여 시도, 이 모든 혐의를 제기해서 그들이 영원히 벌을 받게 해줘. 형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형이 검찰청에 통화를 걸었고 둘째 형은 추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변호사팀에 지시했다. 맏형은 민준의 회사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셋째 형은 약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창밖을 쳐다봤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만들어낸 거짓된 세상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시간이 왔다. 이번엔 나와 형들, 그리고 법이 함께해서 그들의 모든 속임수를 꺼내놓고 최종적인 청산을 할 거라고 확신했다. 법원의 목재 판넬이 햇살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을 때 나는 허리 고정대를 끼고 법정에 올랐다. 검은색 정장을 입어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이려 했지만 손가락은 살짝 떨렸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정의를 맞이할 설렘이었다. 성민주 피고인, 김민준 원고와의 이혼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깊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둘째 형이 뒤에서 서류를 건네줬다. 언니, 걱정 마. 모든 증거가 완벽해. 그는 미소를 띠고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위조된 주식 양도서, 약물 성분 분석 보고서, 노인 간병인의 증언록, 그리고 민준이 나를 구타한 당시의 CCTV 영상과 병원 진단서. 이 모든 게 시어머니와 민준이 꾸민 장기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판사님. 이 증거는 김민준과 김옥순이 저의 부모님 유산을 탐내기 위해 결혼부터 시작해서
5년간 꾸민 음모를 보여줍니다. 내 목소리는 처음엔 살짝 떨렸지만 점차 단호해졌다. 결혼 당시 혼수 합병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 작년엔 위조 서명으로 주식을 빼돌리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중추신경을 약화시키는 약을 투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의 실수로 인해 저는 허리뼈 8곳을 골절당했습니다. 법정 뒤편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거짓말.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어. 성민주가 우리를 모함하고 있을 뿐이야. 시어머니.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무의미합니다. 둘째 형이 법정에 나섰다. 그는 노인 간병인의 증언록을 들고 말했다. 이 간병인이 직접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약물을 바꿔 넣었다고 진술했고 약물 샘플 분석 결과도 동일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서의 서명은 감정 결과 위조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시어머니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그냥 재산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지. 사랑. 가족. 나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의 말이 너무나 우스울 뿐이었다. 사랑한다면 저를 때려 뼈를 부수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건강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김민준. 너는 사랑이 아니라 탐욕을.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이득을 생각했어? 판사가 망치를 치며 가라앉혔다. 조용히 하시오. 피고인 측에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민주는 서로 눈을 맞추며 말을 못했다. 그들의 뒤에 선 변호사도 어색하게 움직이기만 했고 반박할 증거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판사님, 저는 추가로 청구사항을 제출합니다. 넷째 형이 검찰청 증거를 내밀었다. 김민주는 폭력 혐의, 김옥수는 약물 투여 시도 및 재산 불법 양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저의 재산 820억 원을 포함한 불법으로 사용된 모든 자산과 손해, 배상금 총 150억 원을 청구합니다. 150억 원이라는 금액이 법정에 올리자 민준이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떨렸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아? 우리 회사도 망했고 자산도 압류됐어. 그건 너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오직 정의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너희가 저에게 준 아픔과 상처는 돈으로 갚아지지 않지만 적어도 너희가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다시 쳤다. 오늘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공시하도록 하겠다. 기소 관련된 사안은 검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법정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막았다. 성민주, 너 이 개자식아. 너는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법원 복도에 울렸지만 나는 돌아보지도 하지 않았다. 형들이 나를 둘러싸고 맏형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잘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고마워. 형들. 나는 눈물을 훔쳤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과 감동이 섞인 눈물이었다. 만약 형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있고 아파하고 있을 거야.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에 둘째 형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민준이 회사는 오늘 파산 신청을 냈어. 시어머니의 별장과 해외 계좌도 모두 압류됐고 사교계에서는 완전히 잊혀졌어. 그리고 약물 투여와 위조 서명 혐의로 시어머니와 민준이는 보석도 거부당했어. 넷째 형이 추가했다. 2주 후 판결이 나면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갈 거다. 나는 창밖을 쳐다봤다. 서울의 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다. 오랜 싸움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한 모든 잘못에 대한 청산이 곧 이뤄질 것이고 나는 마침내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후의 판결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판결을 통해 나는 마침내 정의를 받고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2주가 훌쩍 지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온 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나는 허리 고정대를 벗은 지 일주일이 되었고 걸을 때 아직 살짝 불편하지만 마음속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맏형이 차량에서 내리며 판결문을 건네줬고 그 종이를 펼치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이혼 승소. 김민준과 김옥순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3년과 2년 6개월 선고. 재산 820억 원과 손해 배상금 150억 원은 모두 환수 및 지급 명령. 둘째 형이 판결문을 요약하며 말했고 그의 눈에는 이겨낸 기쁨이 눈에 띄었다. 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판결문을 접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감옥으로 갔고 빼앗긴 재산도 모두 돌아왔으며 그들이 준 아픔에 대한 대가도 받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해방감보다는 차분한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제 어디 갈래? 맏형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언니의 부모님 시절 살던 집을 리모델링했어. 이제 그곳에서 편안히 살면 되고 형들이 항상 옆에 있을게. 부모님의 집은 강원도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결혼 후 거의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터전이 될 것 같았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시의 소음이 점차 멀어지고 푸른 산과 녹색 나무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마음속의 짐이 하나씩 떨어졌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는 형들이 심어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향기가 코를 스쳤다. 언니, 안으로 들어가 봐. 셋째 형이 문을 열었고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됐다. 부모님의 사진은 거실 벽에 걸려 있고 나의 방에는 예전에 즐겨하던 그림 도구들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형들, 정말 고마워. 나는 형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만약 형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민준의 속임수에 속아 아파하고 있었을 거다. 그들의 지지와 힘으로 인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정의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연니한테 뭐 고마워? 넷째 형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림도 다시 그리고 부모님 유산으로 세운 기업도 직접 관리해. 원당형들이 항상 뒤에서 지원할게. 그 뒤로는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의 기업은 맏형이 도와주면서 점차 안정되었고 나는 매주 회의에 참석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허리의 통증은 천천히 나아졌고 심리치료도 계속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씩 풀어냈다. 한날 저녁, 형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앞으로 어떤 계획 있어? 둘째 형이 물었고 나는 미소를 띠었다. 기업을 잘 관리하고 그림도 계속 그리려고 해. 그리고 혹시나 힘든 사람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도 만들고 싶어. 내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형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단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과 인력은 형들이 준비할게. 맏형이 말하며 나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다. 밤에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밤하늘에 가득 떠 있었다. 결혼 후에는 너무나 바빠서 별도 못 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과거의 아픔과 배신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거였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남긴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돕는 동력이 되었다. 새벽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리쬐고 나는 그림판에 새로 그린 풍경화를 바라봤다. 푸른 하늘과 녹색 산, 그리고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 속에는 희망과 평온이 느껴졌다. 이제는 과거를 묻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나는 형들의 지지와 자신의 용기로 앞으로 펼쳐질 삶의 기대감을 느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야기 끝.